송배전하고 또 이어서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특히 이날에 전력 요금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좋고 진지한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많은 우리 여러 어른분들께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새누리당의 김기현 수석 부대표님 오셨는데 여러분 대단히 인기 있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오시는 분 계시면 추가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이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박종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토론의 동료들을 소개하는 게 제 임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제가 저기다 놓고 와요. 우선 오늘 발제를 해주실 아까 소개는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전력연구원의 김용권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이사로 계시는 박동석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창섭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오일환 부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시민 모임 단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이은영 처장님,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나중에 각각 발표가 끝낸 다음에 제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김용곤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안 좋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오늘 말씀 내용은 이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 산업 발전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 교수이기 때문에 좀 강의가 지루할까봐 좀 사진을 몇 장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저 포인터가 잘 뭐 레미제라블 여러분 많이 이제 보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소위 이제 미저러블이죠. 이 천한 평민이 이제 천하게 돼서 다시 또 이 행복을 얻는 이제 그런 영화가 입니다. 여기 좀 이 판틴이라는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면은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and hope was high. 이 자기가 꾸었던 이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제 일렉트릭 파워 이것도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도대체 누가 지배를 하는가? 우리가 여러 번 전력 요금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고쳐지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이 전력을 많이 다루시는 분이고 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 바꾸는 이런 미저러블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리적인 전력 요금 체계라는 게 무엇인가? 되게 우리가 뭐 재정으로 따질 때뭐 정부, 회사, 가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따지는데요. 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이 싼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급자인 전력 회사라든지 또는 이 정부, 국가에서 따져봤을 때 가격이 싼 게 정말 합리적인가, 좋은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합니다. 이것이 아마 여태까지 우리 전력요금 체계가 여러 분야에서 논의도 됐지만 사실 고쳐지지 않은, 수정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2010년도 이 한강변 이를 보면은 야경입니다. 한 50년 전에 야경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뭐 이거 불 꺼지면 그냥 새까만 뭐 아무것도 보이지는 깜깜한 거라서 낮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1960년도 한강변 광진교 근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여기 뭐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 전동 칫솔, 전동 면도기, 전기 주전자, 뭐 난방 이건 소위 이제 그 손난로입니다. 전기 손난로, 휴대폰, 화장실에서도 저희가 그 전기 에어타올이죠. 그런 거. 또 은행 가서도 전에는 직원이 사람이 한 일을 지금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뭐 문도 디지털도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기 소비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제 보시던 아마 TV에서나 보셨을 겁니다. 아싸 가자라는 건데요. 뭐 나눠 쓰자, 건강 온도를 이제 유지하자, 그다음에 이제 내복을 입자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아껴 쓰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전력 요금이 저희가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200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등유하고 전력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때의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얼마냐 비교하면은 등유는 한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전기료는 1.2배.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연료의 가격 차가 현재 2배 이상 나고 있고요. 소비량은 이제 당연히 가격이 싼 쪽으로 소비를 하게 돼서 전력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전력 소비하고 등유 소비가 거의 과거 비해서 한 4배 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전력 요금은 이제 해외하고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요. 대강 우리나라가 비싸지 않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국하고 미국, 중국, 영국, 뭐 일본 비교했을 때 뭐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뭐 2배 정도 이상 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저렴한 그 요금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전력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뭐 IT화를 많이 해서 전기를 쓰는 탓도 있겠지만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 빨간 그래프는 1인당 소비량입니다. 저희보다 전기를 1인당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1.4배 정도 많이 소비를 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 절대 양으로 봤을 때도 독일,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 대비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3배 이상, 2배 정도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지표가 우리 경제 성장률, 이 여기 파란 막대 그래프고요. 이 전력 소비 증가율이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전력 소비량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복리로 최근 저희가 몇 년 사이에 전력이 부족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가정용의 우리가 그 누진제인데요. 앞에 좀 제가 형용사를 붙였는데 이게 적당한지 어떤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6단계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뭐 비교적 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처음 쓸 때는 한 1kWh당 60원 정도인데 100kW를 넘어가는 순간에
1kWh당 그 가격이 2배, 뭐 1.5배 이렇게 돼서 최종 단계에 가면은 12배가 됩니다. 이 처음 구간의 요금에. 그래서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 여름에 아마 집에서는 이 전기 에어컨 끄자 뭐 이러려면 에어컨 왜 샀냐 뭐 이런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500kWh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1kWh는 700원씩 올라가거든요. 거의 그 뭐 국제 통화요금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소위 이제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이 구간이 맞느냐 또는 이것이 꼭 가정용에만 적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난방 자체를 전기로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서울대 소속인데요. 서울대학에 있는 기숙사마저도 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에 질 때는 난방하는 게 훨씬 이제 뭐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공사 효율도 좋고 하지만은 유지비는 사실은 전기로 난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숙사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가 전부 다 학생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난방 문제 또 뭐 여러 주물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효율을 보면은 약 2배 차가 납니다. 80%하고 38%.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여기 벤츠 타고 우유 배달하는 이제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낭비가 되는 건데 가게라든지 어떠한 이 회사라든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거로 그 소비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이러한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절전 기술로 상품을 개발해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LED 등 많이 개발했지만은 일본이 훨씬 잘 팔립니다. 일본은 LED 등 바꾸면은 얼마 안 돼서 금방 그 원가 회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의 예는 여기 지금 나왔지만요. 여기 전기를 쓰지 않는 자동 도어입니다. 여기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문이 이제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자동 도어입니다. 다가서면 열리는 건데요. 다 전기를 쓰고 있죠. 정말 요새 어디든지 다 이거 쓰는데요. 이 지금 전기를 쓰지 않은 자동도어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체중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 다가서면은 자기 체중이 발판을 눌러서 문을 열리게 하고 체중은 한 7kg 정도 이상이 되는 어린아이 정도면 문이 열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300대 점차 그 확대를 이제 해갈 예정인데요. 이런 기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되겠느냐는 겁니다. 전기값이 싸니까 당연히 이거 바꾸고 시설 뭐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쓰자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전 기술이 그 개발이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이 해외로 나갈 찬스를 잃어버리고 우리 산업 하나가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사진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고 왼쪽에 있는 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전기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한 150년 전에 이 두 거장이 직류송전과 교류송전 가지고 이제 한판 붙었죠. 그래서 에디슨이 졌습니다. 진 이유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류송전을 하고 있는데요. 진 이유는 우리가 이게 송전을 할 때 발전소가 있고 왼쪽 발전소가 있고 집입니다. 송전을 할 때는 전압을 높여야지 이 손실이 줄입니다. 근데 100년 전에는 전압을 높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직류는 송전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 테슬라가 이 변압기라는 거 저희가 전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기기에 의해서 송전 시의 전압을 765kV까지 올려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시스템을 저희가 좋게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송배전 시스템이 사실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전력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게 송전 배전할 때 손실률이 일본,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4%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 시간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작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뭐
연배 되신 저도 뭐 어렸을 때 경험을 했는데 주말에 전기 많이 끊어지고요. 평일에도 전기 끊어진 적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전기 끊어진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정전 기간이 짧고요. 근데 부하율도 우리나라가 전력 그 부하 관리를 잘 해서 이 변동률이 별로 없는 그런 이제 부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1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전기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을 어디서 하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고요. 여기에 그 네모나게 보이는 게 발전소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 뭐 원자력 발전소 비롯해서 화력도 해안가입니다. 이런 데서 발전을 해서 소비지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수도권 사니까요. 일로 다 수송하고 있습니다. 다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파란색이 765kV 초고압 이제 송전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발전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송전 설비를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요금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이 회라든지 먹을 때 산지에 가서 먹으면 싸고 맛있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전기 요금은 근처에 있는 사람과 소비지에 있는 사람이 거의 가격을 같이 내느냐? 이 송배전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전력 소비 현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전기요금이 싸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가? 전기요금이 쌈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거를 결국은 국가, 정부, 세금이라든지 그런 거로 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누진제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 산업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 전력 산업은 세계적인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발제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이 뭐 한 2년간에 뭐 4%씩 4번, 3번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버스 요금이 9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꺼번에 뭐 한 17% 올렸는데요. 전기요금 4%씩 계속 올리고 있는데 4번 해봤자 결국은 이제 20%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요율이 정말 많이 전기요금 많이 오른 건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과연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상률 조정하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에너지 복지 차원, 이 자꾸 전력 요금이 올라가면은 과연 저소득층은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할 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이 레미제라블 영화를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씬입니다. 뭐 이 혁명 봉기죠, 시민 봉기를 앞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 전날에 원데이 모라고 내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 파일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내일이 오면은 뭐 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그 바람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일은 다른 또 운명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항상 이런 내일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래서 오늘 이런 이 포럼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발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발표하고 있는 중에 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에 직영부의 전력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지금은 이원이 돼서 저희 지식경제부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강우 우리 강원 출신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순 의원님은 잠시 또 오셔서 바쁜 일이 잠시 다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산업진흥회 이사로 있으며 변압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산일전기 박동석이라고 합니다. 전력요금 체제의 문제점과 전력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산업 개요부터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제언까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여러 형태의 발전을 통해서 송전 그리고 배전을 통해서 가정과 산업적으로 전기를 운반하는 전력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과 송전 쪽에는 초고압 기기들이 있습니다. 차단기, 변압기, 케이블, GIS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 쪽에는 배전용 변압기, 그리고 케이블, 개폐기, 수배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압 기기들이 있습니다. 한전과 발전사의 훌륭한 운영 능력도 있었지만 세계 수준의 전력 기기를 공급하는 능력을 갖춘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에 든든한 기반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품질과 효율성을 갖춘 전력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전과 발전사의 효율 수준입니다. 송배전 효율성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평균 93.5% 대비 우리나라는 96.3% 수준입니다. 전력 투자 효율성 최대 사용량 대비 평균 사용량은 선진국 64.5% 대비 77.4%입니다. 그리고 고장 정지율은 북미 지역이 약 5% 가까이 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0.52% 정도로 정지율이 아주 적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필수적인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구축의 기반이 되는 자본재 산업에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의 문제 발생 시 국민생활, 산업,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 약화 및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전사고로 인한 사고의 피해 규모의 예입니다. 전력기기 산업의 특징으로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 집약 산업입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긴 산업입니다. 국가 정책 및 경기 변동에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주문자 사양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형태를 보면 100% 주문에 의해서 생산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 및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로서는 국가 전력 담당 기관이나
산업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려고 할 때는 케마, 네덜란드에 있는 시험기관입니다. 이탈리아의 세시 이런 등지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해야만 해외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기가 사고를 발생했을 때는 해당 지역 및 국가 전반의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산업 및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는 약 20년 이상으로 매우 긴 산업 기기들입니다. 전력기기 생산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에 22조 정도였던 게 2011년도에 약 36조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 제조업 대비 2.3%에서 약 4.44% 정도를 전기 기기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을 보면 2007년도에 25억 불에서 2012년도에 약 51억 불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으로서는 국내의 내수가 부진으로 수출로 활로를 모색을 해야 기업들이 생존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을 늘리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견제는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덤핑 제소나 여러 가지 높은 기술 장벽 등을 통해서 견제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등의 신흥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추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이 표를 좀 전에도 보셨지만 전기요금은 많이 오르지 않은 반면에 경유나 등유 등은 많이 올라서 거꾸로 소비는 전력은 많이 늘어나고 경유나 등유 등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므로 한전이 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거꾸로 한전이 이 적자가 지속되거나 급등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료비가 원가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한전이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의 전력기기 발주 물량 감소, 납품 단가 인하, 기기 교체 주기 연장 등의 한전의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이 기기를 생산하는 협력사들에게는 고통으로 이렇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기기 구매액이 2009년도에 2조 6천억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는 1.5조 정도로 약 40%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형태가 전력기기 산업의 전반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선로 수선 유지비도 매년 600억 이상 이렇게 감소함으로 선로 노후화 및 개통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선 구매량을 보시면 2009년 대비 25% 줄었고, 또 개폐기 차단기류도 25% 줄었고, 변압기도 6.2% 정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변압기 등 배전급 전력기기를 생산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 특히 한전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기업은 심각한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이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는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근무 이런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새로운 인력 채용도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생산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물량 부족으로 자꾸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순환으로 산업기기의 기반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적정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이 한전의 적자 등 경영 악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또한 따라서 원가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원가 절감 노력이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나 전력 설비 신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위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기기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에도 이렇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대규모 정전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력기기 해외 의존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또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원가에 미치지 못 미치는 전력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합리적인 가격 규제로 인하여 한전의 적자 보존을 위한 자구 노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전의 원가 절감은 중소협력사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중소협력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요금 체계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의 선순환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력요금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 균형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력 공급자가 경영 부실이라는 희생 없이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정 요금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력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 전력 가소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 요금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적정한 전력요금 체계 및 원가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산일전기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한전에서 저희가 납품하는 변압기가 한전에도 공급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한전에서 전기를 사 쓰는 수요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억에서 4억 정도 연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이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전이 어려워서 발주를 줄이거나 늦추거나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또 가격이 인상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의 김창석 교수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각도를 달리하는 건데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요금 논쟁은 현재 요금 수준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나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전도 가져야 되고 한수원, 발전사 가져야 되고 또 중전기기 사업자 가야 되는데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서로 억울하다. 그 소비자가 더 내라. 그 소비자 낸 돈을 또 누가 어떻게 나눠 갔느냐. 그러면 이제 서로 생존을 하기 위한 재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하는데 이걸 규제 가격을 하다 보니까 다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한 사업자들이 이제 계속 규제 가격을 책임지는 정부에다 무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전기요금에 관한 논증도 있는데 저는 좀 약 다른 각도로 믹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분 다 빼고요. 말씀 다 나눴으니까 다 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전기요금은 전기 수요를 이제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파동의 형태로 가격 파동, 뭐 물량 파동 하는데 가격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이 전력 내 생태계 내에서 소비자가 돈을 내고 소비자도 두 종류 여러 소비자가 있죠. 돈을 내고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그 비용 부담을 또 소비자 간에 산업 소비자, 농민 소비자, 일반 소비자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 논쟁을 가지고 이제 그 형평성 논쟁이 큰데 일단은 현재와 같은 전기화가 빠르면은 분명히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 CO2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물량 파동 문제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전기화가 이렇게 빨리 촉진되는 상태에서 전기 공급을 계속할 수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1, 2차 5일 파동 때는 그게 물량 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니까 국가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때 일본에 빌어서 탱크를 한두 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기름을 문제를 극복을 했는데요. 반면에 고유가는 20불 2000년 초에 20불 체제였죠. 그러다가 2008년부터 고유가로 올라가는데 그때 20불 체제 30불 올라갈 때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100불 가면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의존도 강한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걸 다 극복을 했습니다. 사실은 100불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굴러갔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동자부 출신 공무원들이 하던 옛날 에너지만을 전담하던 공무원들이 하던 얘기가 이제 가격 파동이나 비용 파동은 사실 위기가 아니고 물량 파동 위기다. 그럼 전력 쪽에서 위기는 이제 사실 블랙아웃 가능성인데 이 부분이 지금 수요가 늘면요 발전소하고 송전망하고 전력망 운영 이런 측면이 이제 그거를 팔로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전소 잘 짓고 송전탑 잘 짓고 이게 다 어렵습니다. 현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다 극복해서 들어온다 치더라도 수도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또 많은 공학적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전이나 거래소, 전력, 교통, 전공 교수님들 의견을 쭉 들어보면 다들 불안하다는 겁니다. 다들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대규모 블랙아웃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런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블랙아웃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이게 몇 조가 될지도 모르죠.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전력 인프라 이거를 담보할 수 있느냐 확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안하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제 상당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형평성의 논의는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형평성 규제 가격으로 하니까 정교한 설계를 해서 나눠주는데 적당히 받아서 적절히 나눠준 이 설계가 그 시점은 옳다 하더라도 또 1년 지나면 여건이 바뀌니까 또 누군가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규제 가격 체제에서 어쩔 수 없는 거라 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의되는 거는 전기요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높일 때 얼마나 높여야 되냐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얘기되는 바는 이제 원가 회수율 기준, 크게 보면 원가 회수율 기준이 있고 믹스라는 관점에서 가격을 봐야 된다는 면이 있고 또 경쟁국하고 산업 경쟁력이 있으니까 경쟁국하고의 상대 가격 비교를 봐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원가 회수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다 걷어서 나눠 갔는데 공정하게 걷어서 공정하게 나눠 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다
지불할 만큼 지불하고 각 항전의 부채 혹은 발전 사업자의 수익률 혹은 중전기 사업자의 어떤 매출 이런 부분이 이제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부분에서 이제 원가 회수율은 대충 맞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세히 보면은 한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무관한 이거가 할 필요 없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낭비한 부분도 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빼내면은 사실은 소비자들 총체적으로 돈 낼 거 다 냈다. 그리고 원가 회수는 100%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원가 회수율 부분은 많이 만족된 거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문제인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믹스에 관한 관점인 겁니다. 지금처럼 열 수요, 등유가 이미 거의 다 전기로 바뀌었고요. 벙커 CU를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는데 벙커 CU가 환경 규제로 해서 거의 또 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게 상당 부분 전기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가 쫙 가는 상태인데 이 10년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봤냐면은 이 시점에서 전기가 수요가 포화돼 있을 거다고 그 당시 정부, 전문가, 한전 모든 사람이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늘고 있고 전력 밀도가 우리나라 세계 최강인데 OECD에서 전기화 속도도 세계 최강이라서 과연 이 귀중한 자원인 전기를 산업계에 어떻게든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제조업을 유지해야 되는 나라라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든 간에 그 전기화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제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가 회수율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원가 회수율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100%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상대 가격으로 해주고 이게 가격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소비자가 보기에 전기를 쓸까 등유를 쓸까 하는데 지금은 전기가 워낙에 싸니까 전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얼마나 높여야지 등유를 전환할 수 있느냐? 몇 년 전에는 등유가 더 쌌죠. 전기요금 80% 올려야지 그나마 등유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위기를 되면서 신용위기하고 고유가 같이 하는데 그때 낮은 전기요금이 우리 경제 회복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죠. 그게 우리 제조업을 경제 높이는 데 도움이 돼서 원가 회수율이 5년 전에 1.65%에서 지금 1.15, 0.15인가 0.5%인가를 우리가 줄입니다. 제조업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믹스라는 관점에서 믹스의 정상화 혹은 과도한 전기화를 늦춘다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전기요금 이렇게 높여가지고 소용이 없고요. 반드시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역전을 시키는 방법은 유가가 전체 다시 옛날로 내려가거나 저유가 체제로 내려가거나 전기요금 높여야지만 전기화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80% 등유의 80%다. 이거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건 현실성인 정책이라 볼 수 없는 그냥 우리는 유가가 다시 낮아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전기를 우리 에너지 인프라가 발전, 전력망 운영이 감당할 수 있으면은 뭐 몇 조 정도의 돈을 낭비하는 건 가능한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게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한전이나 이런 데를 물어보면은 다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령 요금을 어느 기준으로 가질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원가 회수율은 수용 가능한 거고 믹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는데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저는 일단 5년 전, 6년 전처럼 예전처럼 전기요금을 막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기요금이 유가보다 높아야 된다를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지금 당장 80% 올려서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목표치는 그렇게 놓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합의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김영건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그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믹스는 지금의 중에 결정을 합니다. 5년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달랐거든요. 7, 8년 전에는 당연히 요금 정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합의하면은 5년 후나 10년 후에는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러면 정상화를
믹스를 정상화한다는 관점에서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문제는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잘 보면 그럼 올릴 수 있느냐를 잘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믹스를 변화시켜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 가지고 CO2나 뭐 이런 거를 줄이서 정상화한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물가나 세수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가는 여러분 아시는 물가 지표를 아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1, 2위가 전월세입니다. 전세고 3위가 휘발유고요. 5위가 전기요금이고 6위가 도시가스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경유가 10위고 물가에서 에너지 믹스만을 생각해가지고 쭉 올리면은 물가 당국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중에 전기가 탄력성이 제일 큽니다. 똑같이 올려도 전체 물가에 주는 파급 효과가 전기가 너무 커서 3%, 4% 올리는 것도 물가 부분에서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물가도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물가하고 에너지 믹스하고 딱 경쟁을 딱 붙으면은 물가가 세죠. 왜냐하면은 한전이 좀 1, 2조 더 부채를 늘려버리면 해결되는 거고 지금 가계부채하고 공기업부채하고 붙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도 가계부채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당연히 공기업이 부채를 감당해야지 가계부채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하고 에너지 믹스나 에너지 토탈 코스트하고 이제 맞물려 가는 거고요. 또 세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하고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있는데 이게 다 합치면 70%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10%를 12% 못 올릴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법인세를 올린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소득세에서 부자 증세한다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전체 100원 세금 중에서 70원이 이제 빼고 보면은 나머지 30원 중에서 15원이요, 14원 얼마가 유류세에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단일 상품이 거기 물론 전기도 있고 뭐 휘발유도 있지만 여기서 국가 세금에 기여하는 바가 지극히 큰 겁니다. 단일한 뭐 통신업도 있고 건설업, 전자업, 뭐 가전업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에너지업 입종이 그만큼 이제 국가의 세수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나마 또 가장 쉽게 돈을 거둘 수 있는데도 여전히 에너지입니다. 정유에서만 돈을 걷어 그런 건데 발전 쪽은 우리가 거의 면세거든요. 발전 쪽은 면세했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로 들어가면서 전기요금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양쪽에 어느 정도 균등하게 세금을 매긴 구조였으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국가가 세금 조정을 해가지고 믹스 조정을 했을 텐데 여기는 아예 그 세금 항목이 없고 전기 쪽은 유류세는 온갖 종류의 그 항목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 우리 설계된 것이 저유가 체제에서 만들어진 걸 갖다가 고유가로 넘어가는 때 낮은 전기요금이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기 수요를 너무 늘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지금 전국의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 이퀄리브리움을 사실 좀 바꿨어야 되는데 이퀄리브리움을 못 바꾼 거죠. 그때 좋았던 거죠. 2008년 초에 할 때 국가적으로 좋았던 거, 낮은 전기요금을 하는 게 좋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에너지만 가지고 바라보면은 요금을 대폭 올려가지고 중전기 산업이 수익률 높이면 좋고 IPP가 발전을 좋고 그다음에 공기업 발전사도 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돈을 막 걷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소비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물가에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논의를 저는 해보자,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이퀄리브리엄 말씀을 드린 건데 이때 만약에 인덱스를 지표를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 지표를 그냥 원가 회수율, 쉽게 말해서 적정 수익률, 각 플레이어들의 적정 수익률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적정 전기와 속도를 우리가 조절하면서 가기 위한 가격 기점으로 하는 게 좋을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갔을 경우에는 바로 이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논의 자체가 없으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세수는 세수당국대로, 물가당국대로 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제안은 이렇게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각 원별로 한꺼번에 세금을 어떻게 높이고 낮추고 할 가격을 어떻게 높이고 낮추고 가격을 높이고 낮추고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논의한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논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기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옮기면 또 이제 가스 사업자들이라든가 LPG 사업자가 난리 피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거기에 또 이퀄리브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놓고 가장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면서 가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어차피 급격한 변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5%, 4% 올리는 것도 극심한 그 정치적 부담과 물가 당국 부담 여러 부담이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건 어렵고요.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향 설정만 돼도 원칙만 놓고 가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에너지세를 그냥 통합세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시장으로 보낸 파트도 있고 규제 가격으로 보낸 파트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 최종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여전히 국가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세를 통합세로 해가지고 지금 유류세는요 3가지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휘발유, 경유, LPG입니다. 그냥 이름만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3가지 상품인데 거기에다 전기를 넣은들 3개에다 4개를 넣은들 그게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세금으로 해야지 정부가 이거를 그 시점에 맞춰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탄력세를 적용하건 말건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를 다 통합해 주는 게 좋고 이걸 잘 보면 물가당국이나 세수당국, 예산당국, 에너지당국 다 이렇게 불행해질 일이 없습니다. 물가당국은 자기가 허용 가능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되는 거고요. 세수당국은 자기가 원하는 세금 규모만 가져가면 됩니다. 예산당국은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게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됐으니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주로 건설 쪽에 쓰게 돼 있는데 경쟁을 해야죠. 건설에 쓸지 에너지 인프라에 쓸지. 그런 면에서 예산당국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좋고 에너지 당국은 믹스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에너지 당국은 믹스를 결정할 힘이 없어. 수요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힘이 없고 믹스를 결정할 힘이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책임감 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믹스에 대한 책임도 한꺼번에 져야 되는 구조라서 어느 원별에서 얼마를 걷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권은 에너지 당국에 줘야 됩니다. 에너지 당국에. 그러니까 지경부 뭐 기재부 있지만 그거는 큰 이름이고 예산 당국, 물가 당국, 세수 당국, 에너지 당국 해서 믹스 최종 그래서 에너지 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숙제를 주면 물가 당국이나 세수 당국이나 이런 데서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그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해법은 그때그때 단일 법 체계에서 에너지 당국이 결정해서 줄 수 있어야지 이게 정상화되는 거지. 총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믹스 전혀 개념이 없는 물가 당국이 그냥 누르고 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적시에 처리할 수 없고 적시에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갔을 경우에 말씀드리지만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차피 조정이 됩니다. 사업자 간의 분쟁이나 이런 건 어차피 정부가 조정을 할 텐데 뭐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와 같은 체제로 갔을 경우에 전기 과소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 사용에 의해서 전기가 늘어나는 건데 이 빠른 속도의 전기화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망하면 모를까? 제조업을 계속 간다고 쳤을 경우에 전기 수요가 어디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이렇게 프리 바운더리로 쭉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하고 이렇게 늘어난다고 만약 극단적으로 늘어나면은 그거를 우리나라 인프라가 지역 주민이나 공권력 문제라든가 봤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초만 전기 수요가 공급이 안 맞으면요 대규모 블랙아웃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50년 쌓아놨던 대한민국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거에 없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없을 거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수익률 조정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부의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철강협회의원만 오일환입니다. 제가 지금 산업계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한 10년 정도는 근무했었고, 그 과정에 전기요금을 한 6차례를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계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전에 김창석 교수님께서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원가에 입각해서 할 것이냐, 또는 그 상대 가격, 등유화의 가격 그 비교해서 할 것이냐, 그 세 번째로 아마 그 세계의 다른 나라의 요금과 비교해서 할 것이냐를 세 가지를 주제를 주셨는데, 두 번째 그 등유가와의 비교 동의하면서,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산정 체계가 원가주의에 입각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전기요금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부하관리에 대해서 주로 건의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론이라고 했습니다만 서론이자 결론이기도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명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2000년 이후에 14번의 전기요금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보면은 2011년 8월 이후 4번에 걸쳐서 산업용 요금을 다른 요금보다 높게 조정했고, 2000년 11년에도 2000년 11월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또는 2003년 1월 또는 2008년 1월인가요? 산업용 요금을 올려서 다른 종별 요금을 내리기도 했고, 또는 2004년 3월의 경우에는 산업용 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을 내리기도 했고, 이러한 총체적인 결과로 지금 현재 2000년 이후 산업용 요금은 78.2% 인상됐고, 2011년 이후 4차례에 걸쳐서 25.4% 등 다른 종별 요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현재 산업용의 총괄 원가 해수율은, 저는 총괄 원가 해수율보다는 적정 보수율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재 10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우선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향이 정부에서 전압별 요금제나 실시간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이 요금 종별 원가 해수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 전압별 요금제나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산업용의 총괄 원가 해수율이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아한 것처럼 산업용 중심의 요금 조정은 현 원가주의 원칙에 의한 요금 조정 원칙에 따르면 명분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용 총괄 원가 해수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 보면은 전기요금은 전기 공급에 소요된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총괄 원가는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합한 겁니다만은, 이 적정 원가가 우리 일반 기업의 원가와 비슷한 개념이고, 여기에 투자 보수, 한전이 송전선을 건설한다 할지 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합한 것을 총괄 원가라고 해서 이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괄 원가의 개념을 일반 국민들은 혹시 적정 원가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 나온 자료, 각 단체에서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만은 이 현재의 총괄원가 해수율은 가스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운임, 수돗물 요금 등과 비교해 볼 때 전기요금이 적지 않은 높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해수율과 적정원가 해수율 비교인데 적정원가 해수율은 한전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계산한 것입니다만은 2006년, 7년, 9년도에 보면은 결국은 적정원가 해수율은 100%를 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제가 2004년 초까지 전기요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2004년 1월에 전기요금을 내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적정 원가 해수율을 발표를 하고 이 적정 원가 해수율을 가지고는 한전의 투자 제한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적정 투자 보수를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 이후에는 적정 원가 해수율을 발표하지 않고 총괄 원가 해수율을 발표를 해서 총괄 원가 속에는 적정 투자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총괄 원가에 미달한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한전 사장님께서 이번 요금 조정 이후에 원가 해수율이 94.5%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발표가 아니라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나머지 5.5%는 인상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적정 투자 보수율을 받기 위해서는 100%가 맞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은 판매 원가 이하로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표 과정에 좀 그것을 감안해서 총괄원가 해수율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좀 그 한전이 이 총괄원가 구성인데 이 총괄원가 속에는 법인세와 적정 투자 보수가 약 10%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총괄원가 해수율은 90%만 넘으면 영업이익이 실현된다 하는 뜻으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9년도, 1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2013년 금년도에도 영업이익은 뭐 상당 퍼센트 이상 실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한전의 원가를 2011년 12월 요금 조정할 때는 발표하고 이후에는 한전의 실적 원가와 혼돈스럽다고 해서 아마 요금 조정할 때 발표하지 않는 모양인데 국민들을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적정 원가 해수율 또는 총괄 원가 해수율을 구분해서 발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도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원가 해수율이라고 쓰거나 또는 원가 보상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가 보상률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좀 나은 표현이죠. 나은 표현인데 사실 한전 실무적으로는 원가 보상률이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뭐 다른 언론에 표현되면서 그 원가 보상률이 뭐냐 쉽게 원가 해수율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원가 해수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히 보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기재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 TF가 발족이 됐습니다만은 기재부에서 이 총괄 원가 대신에 적정 보수를 할지 이런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투자 보수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과거부터 계속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보면은 총괄 원가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요금 규제 방식을 현재 총괄원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규제하는 가격 상한제로 도입하게 되면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공요금 상정 기준에는 원가주의, 총괄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격 상한제 등 다른 적당한 규제 방식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정규요금 경우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 요금이 뭐 킬로와트당 주택요금 129원인데 산업용은 108원. 이 판매 단가와 비교해서 산업용이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이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고압인 154kV나 22.9kV에서 고압으로 받기 때문에 원가가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거 자료가 없어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한 103원 정도고 주택용의 경우에는 저압인 220V에서 받기 때문에 원가가 143원 정도 됩니다. 이 사용 전압이 낮을수록 이 송배전 손실률이나 투자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한 것인데 이 원가와 비교해서 판매 단가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않은 방법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으면 하고요. 지금 산업용의 경우에 이러한 1월 인상으로 인해서 총괄 원가 해수율이 104.5%로 이제 저희들이 이 자료 만들기 전에 한전에서 말씀하기 전에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한전 발표가 맞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2011년 12월 인상 후 그때는 원가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요금 인상률만 곱해서 한 것인데 그동안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전은 총괄 원가 해수율이 전체적으로 94.5%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산업용의 경우에는 100을 초과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규요금 인상 조정 시에 용도별 원가 해수율 인상 근거를 좀 밝혀서 요금 인상의 수용성을 좀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이 사망 요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2009년도까지는 교차부죠 산업용 교차부를 받았습니다만은 현재는 연간 1조 원 정도 규모의 타용도로 교차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현재의 체제는 산업용과 일반용이 주택용과 교육용, 농사용, 가로 등 심야 전력을 보조해주는 원가 해수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금이 매우 싸다라는 것은 단순히 비교해 보면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이 발전의 특성이나 각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해서 그 나라 사정에 맞는 것을 비교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비교는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금을 인상할 시에는 이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정규요금 조정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싼 거는 30년 전에도 쌌고 앞으로도 계속 쌀 겁니다. 그 뭐 일본보다 뭐 싸다, 미국과 비슷하다 그 추세는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 요 밑에 표는 주택용과의 비교해서 산업용이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표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산업용만 인상하겠다 그런 소문이 돌아서 만들었던 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011년 OECD 29개 국가의 구매력 평가에 의한 정규요금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113이고요. 단위가 메가타워당 달러인데 이 113은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보다는 높습니다. 그다음 일본이나 영국보다 일본, 영국, 독일보다는 낮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에 단순 비교하게 되면 두 배 반 정도 비쌉니다만은 요 물가 지수만을 반영해서 보면은 약간 비싼 편입니다. 약간 한국이 싼 편이죠. 예. 기업들이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만은 산업용의
소비 비중이 전체의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산업용을 제외하고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전 수입의 51.8%가 되는데 산업용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이 타겟이 되는데 지금 한국이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산업 구조의 문제인데 갑자기 산업용 요구 뭐 우리 산업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한국이 지금 뭐 2년 내내 그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수출 세계 7위입니다만 그 부분은 산업이 공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산업별로 보면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을 보면은 에너지 효율은 이 톤당 에너지 효율이 아니라 톤당 에너지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100일 때 일본, 미국, 캐나다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나쁩니다. 한국이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전이 송배전 손실률이나 무슨 정전율 등 훌륭한 전력 산업을 영위해서 대한민국 전력 산업을 매우 발전시켜 왔습니다만은 국내 산업계도 전기를 아껴 쓰는 알뜰 소비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해 왔는데 이렇게 인상되면은 그리고 중소기업과 기관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저하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1,000원의 순이익을 내면은 63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 제조 원가의 전기요금 비중이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1점 얼마쯤 되는데 실제 조사에 의하면 철강의 경우에 제조 원가의 피하자는 비중이 6% 정도 되고 원재료를 제외한 제조 원가로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시멘트 산업이나 섬유 산업 등도 에너지 다수미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서 미치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전이 2010년 이후에 4차례 이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한전의 판매 수입은 37조에서 14조 늘어난 금년도에는 51조 6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의 부담은 2010년도 17조 8천억에서 2013년도 에는 8조 7천억이 늘어난 26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의 희생하에 한전 판매 수입이 늘어난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요금 체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부하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을 좀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요. 한전이 이 수요 관리형 요금 제도를 매우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 관리의 가장 좋은 수요 관리 제도는 피크 부하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부하 감축도 있는데 이게 피크 클리핑은 강제 절전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최대 부하를 이전하는 제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977년도부터 게시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확대를 해서 금년 5월부터는 100kW 이상 산업용 일반용 전체 게시별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은 작년 9월부터 토요일 날에 게시별 요금제를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원래는 토요일 날도 평일과 같은 게시별 요율을 적용을 하다가 다만 최대 부하 요금을 중간 부하 요금으로 조금 싸게 적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부하 곡선이 없어서 2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3일간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보면 토요일이 일요일과 평일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일 경부하 요금은 50원 되고 중부하 요금은 100원 대, 최대 부하 요금은 150원 대입니다만은 이 토요일 요금을 현재
100원대에서 중간 정도인 75원 정도로 인하해 주는 것이 요 부하 곡선상의 토요일 부하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년 겨울에 시범적으로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를 소행하고 시범 시행 중에 있는데 아쉬운 거는 계약 전력 3,000kW 미만 사용자에게만 사용을 하고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 전력 3,000kW 이상 사용자들이 이 요금을 선택하면 부하 조절에 좋은 제도가 될 텐데 아마 지금은 그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이 되면은 한전의 수요 관리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600만 킬로와트나 뭐 전기를 발전소가 증대되기 때문에 수요 관리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전기 요금 제도를 전체 산업용 일반용 확대 시행하게 되면은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만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총괄 원가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왕이면은 적정 원가 해수율과 투자 보수를 구분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력 부하 곡선도 우리 일반 기업들이 알아야지 절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금 매일매일 부하 곡선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1년치를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합쳐서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요금 규제 방식도 총괄 원가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부하 관리 이 강화를 위해서 토요일 중간 부하 요금을 75원대로 내리고 현행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는 산업용 일반용 전체에 대해서 연중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자 시민 모임의 이은영 박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 시민모임 이은영입니다. 다들 각 분야에서 할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전력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그동안 너무너무 착해서 아무 말을 안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이상하게 상황이 조금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전력 요금과 소비자, 아주 단순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전력 요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건데 이 지표만 딱 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다, 들여온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쓴다. 그 중에서도 전력은 특히 많이 쓴다라는 것들 간단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력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모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이 증가하는 만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원가 회수가 어떻게 된다 그거보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그다음에 특히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전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써서 더 증가하지 않게 할 것인가 측면에서 저는 좀 보고 싶고요. 워낙 에너지는 없고 많이 쓰고 하지만 산업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력 요금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고 특히 일반 소비자보다는 산업을 지원하는 요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용 요금을 지금 이제 2000년 후반에 들어와서 몇 차례 지속적으로 산업용 요금을 올리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2008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소비자 쪽에서 산업용을 교체 보조해뒀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몇십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잘 냈었고 불평을 하지 않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92년 이후에 현재와 같은 용도별로 차등하는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용도별로
뭐 단가도 다르고 물론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압과 저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용도에 따라서 여섯 종의 용도에 따라서 다른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주택용 같은 경우는 전기를 적게 쓰게 전기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진제라는 그리고 누진제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치면 11.7배라는 과도한 누진율을 적용해 온 것을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뭐 2000년 이후에 쭉 요금 조정을 이제 표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81년부터 전 부분에 있어서 요금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 뭐 농업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떨어지다가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 산업용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들어서 최근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용 같은 경우는 거의 이때 이제 상당히 아까 내린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올렸었어요. 사실은 주택용이 상당히 많이 높았었고 원가율도 110%가 이상이 된 상태가 상당히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낮아진 거지 무조건 낮아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진제가 지금까지 1974년 이후에 상당히 여러 번 그래서 최고는 19.7배에서 현재는 11.7배지만 이게 계속 이제 강화됐다가 완화됐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2004년 3월부터는 현재 6단계 17.7배의 그런 유지를 계속 한 9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누진율을 이제 강하게 적용했을 때 보면 이때가 석유 파동 냈을 때 다시 이제 고유가가 시작이 됐을 때 사실은 주택용의 누진제를 강화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했었고요. 그 산업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주택용 쪽에 누진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게 6단계가 11.7배 이런 과정으로 이제 부과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동안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 분야가 저도 사실 통계 자료를 나온 것만 하지 내부 자료를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한전회사 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 그다음에 IEA 통계가 뭐 소비량 같은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를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든데 일반 소비자들이 당연히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냈던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용 위주의 저가의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위주로 전기 요금은 이제 정책이 되어 왔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는 사실 전력 소비가 급증했다는 것이겠죠. 전력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나타난 것이고 요금 인상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것이고 전력 부족이라는 큰 이제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가 꽤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맞고 지금 80년 대비 약 11.3배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주택용으로만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산업 쪽에서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증가도 심한 것도 맞지만 주택용만으로 본다면 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도 실제로 1인당 전력 소비가 높은 것도 맞고요. 2001년부터 영국보다 높았었고 2005년 이후부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설비 예비율이 10% 미만대로 뭐 6%대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급증할지를 예측을 못한 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 재작년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아마 여기 이제 그 일반 소비자분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정말 1kWh를 아끼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하는 노력들은 정말 치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산업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죠, 당연히. 하지만 가정에서도 정말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했었고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수요 예측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로 인해 이제 공급 불확실성도 사실은 이제 뭐 2014년 뒤면 뭐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모르는 거죠. 201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발전소가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몇 년 뒤면 된다라고 안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력 소비를 우리가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 수요하고 지금 2010년, 11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 원자 이제 발전소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설비율도 2006년도부터는 계속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력이 부족하고 지금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각 부문별로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에서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은 OECD 수준의 2분의 1 정도로 사실 가정에서 쓰는 전기 소비량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력 소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상업용 쪽의 증가율이 더 크지 물론 가정용도 증가는 하고 있죠. 하지만 상업용 쪽, 그다음에 산업용 쪽의 증가율이 더 크고 비중도 더 큽니다. 비중이 더 큰 곳에서 증가를 1%더 많은 것과 비중이 작은 곳에서 증가율이 더 적은 것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입장에서 산업용의 요금을 우선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009년, 2010년.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53.2%가 2011년 기준으로 53.2%가 이제 산업용이고 아이고 여기 오자가 생겼네요. 그래요. 상업용 같은 경우가 26.8%. 근데 특히 이제 상업용 같은 경우는 전기 난방으로 인해서 겨울철 난방 부활 주도하는 이제 원인으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사실 효율화가 되면서 제조업에서 드는 전력 그 제조 원가에서의 전력 비중이 실질적으로 2000년에 1.65%에서 2011년에 1.15%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여기도 보면은 뭐 의료 정밀 자동차와 같이 정유 쪽도 사실은 1% 이하였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전력 구입 비중이 더 작았고 섬유나 펄프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전력의 비중이 좀 높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산업체에서 하는 것만큼 전기 요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타격이 전력 그 비원가 비중이 낮은 쪽에서는 그만큼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용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1974년부터 누진제가 적용이 됐어요. 누진제가 적용이 됐고 지금 거의 2004년부터는 11.7단계에 6단계로 11.7배의 누진제가 적용된 게 거의 9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가구당 월표 평균 사용량을 보면은 98년에 163kWh에서 현재는 평균이 240kWh인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300kW 초과 가구 비율이 지금 33.2%인데 2%로만 보면은 많지 않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됐다는 거죠.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50%가 넘어요. 2012년 기준. 그렇다고 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300kWh를 한 달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나머지 45% 가구 중에서 33% 그러니까 거의 그 가구 3인 이상 가구 중에 70% 정도는 300kWh 이상을 한 달에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거의 모든 가정, 그러니까 3분의 2에 가까운 가정들이 300kW 한 달에 300kWh 이상을 쓰는데
누진율 적용이 되는 시점이 이제 300에서 400 이상부터 400 이상부터는 누진율이 급격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누진 요금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종이고 이게 현재를 반영을 하지 못한 현재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누진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제외한 3인 가구 이상부터는 3분의 2 이상이 이 누진제로부터 많은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3분의 1이 2011년 자료입니다. 300kWh 이상을 쓴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진제의 당초 취지가 전기 절약, 그다음에 서민층 보호입니다. 서민층을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한 누진제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경제 성장을 하고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도 성장을 하는 건데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제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보면은 산업용 같은 경우에 가열이나 건조용 전력 수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기준으로는 이제 가열이나 건조용의 전력 수요가 17.8 테라와트아워에서 2010년에는 70 테라와트아워. 근데 다른 자료에 보면은 100이 넘는 또 자료도 있더라고요. 한전과하고 지금 에너지경제학과 달라서 이런데요. 좀 작은 자료를 쳤지만 제조업에서 이렇게 가열이나 건조용으로 비효율적으로 전력을 쓰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방으로 비효율적으로 전기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상업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수요 관리 쪽에서 한번 또 문제를 찾고 싶은데 그 전력 기반 기금이 사실은 잘 써야 되는 기금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 워낙 이제 전력 공급 부분에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 부하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쓰여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쓰였고 특히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그 제조업체에서 설비 가동을 중단을 해서 피크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총 2,820억 원이 지급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식의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임시 방편적인 수요 관리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수요 관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약적이고 한시적인 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각 부문마다 이렇게 주택 쪽도 문제가 있고 상업 쪽도 문제가 있고 산업 쪽도 문제가 있고 사실 언급은 안 했지만 교육 쪽도 문제가 있고 농업용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용은 감히 얘기를 못하죠.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력 소요는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그 증가율의 차이가 있지만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전기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동을 바꿔야 할까? 전기 소비 행동을 누가 바꿔야 될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가 다 바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전력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안정적인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로 그리고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위주였다면 이제 소비자 후생을 생각하는 쪽으로 그리고 어떤 규제와 같은 것보다는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제 설득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기업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보호를 해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보호를 잊고 이제는 스스로 효율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역시 절약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단순한 절약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효율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효율기기가 비싸지만 그 비싼 고효율기기를 구입해서 나의 전력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전력 사용량을 잘 체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 기업, 소비자 뭐 이 외에도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한다면 교육 쪽에 이제 학교 기관에서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언론 쪽에서도 이런 이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다른 시각,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 인상만 되면 무조건 납다라기보다는 그 인상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보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 여러 파트에서 다 같이 전기 소비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각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을 바꿔야 되고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수단은 가격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것, 그다음에 규제를 하는 것, 그다음 기술적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개선 방향은 가격이라는 신호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 특히 이제 제가 누진제 같은 경우에서는 1인 가구가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이 오히려 취지와 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진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 현재 전력 소비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 완화 쪽에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한 소비자 인식 변화입니다. 사실은 전기 에너지는 2차 에너지고 고급 에너지고 비싼 에너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이런 논의가 없이 가격만으로 전기 소비가 줄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그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식 제고,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제 쪽에 있어서는 전 이제 요금과 세제의 통합적인 조정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적극적인 소비 행위 쪽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업들이 여러 가지 효율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거와 맞게 소비자들도 내가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안 쓰는 식의 소극적인 소비 행동보다는 기기를 바꾼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난달에 300kWh가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저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거든요. 제가 한 며칠 전에라도 시그널이 있었으면 뭔가를 줄여서 그 안으로 쓰게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뭐 홈네트워크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를 활용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원시적으로 매일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들도 사실 소비자들의 행동을 쉽게 변화할 수 있고, 가정 부분에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이 좀 동원이 된다면 훨씬 효율적인 전력 소비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확산될 때 전력 요금 체계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